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답안에 만약에 20~30%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건 개념과 법적인 특징만 쓰시면 돼요. 어느 교과서든지 기본적인 개념과 법적인 특징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쓰시면 되지, 내가 어느 청원제도에 대해서 관심 있다고 막 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수험생이기 때문에 항상 절제하고 항상 입장을 바꿔서 채점자가 되면 뭘 점수 주겠나 생각하고 답안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진정에 대해서 개념 하나 쓰시고, 진정에는 이런 종류가 있고, 진정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행정기관에 아무런 응답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쓰시면 되죠.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으니까 사실행에 불과하다. 다만 판례의 경우는 일부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이나 썼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행정심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청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법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제도를 개선해달라거나 피해구제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건데, 이것도 특징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떤 국가기관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청원인에 대해서 주관관서가 통지는 해줄 수가 있지만 그 통지가 법률상 의무도 아니고, 통지할지 안 할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런 항고심의 대상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어요. 옴부스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정한이나 위법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옴부스만을 임명해가지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얘는 국민의 불만사항을 조사하긴 하지만 아무런 법적인 구속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판례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반드시 법률로 뭐예요?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국민고충처리제도 교과서에 복잡하게 나오지만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에 대해서 권리구제하는 건데, 문제는 얘는 뭐예요? 행정소송에 앞서 행해지고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행정심판을 볼 여지가 있으나, 얘는 뭐예요? 여러분 교과서 잘 보신 것처럼 소송 절차를 준용하지 않으니까 행정심판을 보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고, 다만 행정심판 청구기관의 도관을 막기 위해서 국민고충처리의 신청시를 행정심판의 청구시로 본다는 판례가 있죠. 이런 정도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의시청도 이 경우는 간단하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처분청원에서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럼 특징은 뭐냐? 얘는 법령에 규정된 처분만 가능하고 처분청에대해만 할 수 있고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 쓰시면 되겠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법령에 의해서 소송이 아닌 그 밖에 분쟁해결 방식을 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주로 조정이나 중재의 방식으로 하는데, 당사자가 수락하면 뭐예요? 합의의 성질을 갖고 있고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간단히 쓰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뭐 한 20~30%도 채 안 되지만, 이렇게 한 줄짜리로 외워두면 교과서에 분산되어 있는 걸 한번 쫙 정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의시청인데, 교과서나 수험서가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의처럼 한번 내봤고, 자, 오늘 시험 본 거예요. 일단 문장에서 갑의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그럼 갑이 보건소에서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는데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발열 증상과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데 밑줄을 치고, 근데 받기 전에도 뭐예요? 이미 진료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안면마비 증상이 없었다. 이거는 그냥 사족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장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 보건소가 나오죠. 보건소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보건소에서 맞은 예방접종이 밑줄 치시고, 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예방접종 피해 시청을 했다. 그럼 예방접종 피해 시청을 사각형으로 묶어야겠죠. 그리고 얘 피해 시청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질병관리본부는 피해 보상 기각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부 통보하기 전에 내부 절차에 따라서 내부 절차에 밑줄을 치시고, 내부 절차니까 뭐예요? 이건 특별하게 행정심판을 볼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의 결과를 미리 통보했고 처분서는 피해보상 신청자인 갑에게 송달되었다. 제1차 거부 통보. 1차 거부 통보에 동그라미 치시고 1차 거부 통보가 있다는 얘기는 뒤에 뭔가 2차 거부 통보가 있다는 거죠. 이 거부 통보에 대해서 다시 이의시청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시청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래서 추가서를 제출했다는데 밑줄을 치세요. 왜? 그냥 질병관리본부가 다시 내부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얘는 동일한 처분에 불과해요. 근데 다시 추가서를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신청을 했다는 얘기고 다시 신청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걸 힌트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의청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새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행정심판인 특행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특별행정심판과 이의신청과 차이는 이의신청은 대부분 처분청이 해결하는데 직접 해결을 해요. 그런데 뭐예요? 상급관청이 해결하거나 아니면 상급관청이 해결하더라도 대부분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특행심이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나왔으니 얘를 네모를 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예의 법적 성질이 뭐냐? 제2차 거부 통보로가 나왔죠. 그러면 벌써 이걸 읽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뭐예요? 제 예방접종 받은 게 원인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받았으니 보건소가 소속한 상급기관이 질병관리본부구나. 그럼 질병관리본부가 처분청으로 대해서 이의시청해가지고 이의청에서 1차 거부 처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의청을 했더니 요번엔 위원회를 통해서 기각결정을 다시 한번 했다. 두 번의 결정이 있었겠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자, 설문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흘러나가는 제가 좀 전에 말씀했죠. 1차 처분, 2차 처분, 그 다음에 원인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받은 거 그걸 인해가지고 질병관리본부에다가 뭐예요? 일정한 배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설문이에요. 그럼 설문에서는 뭐냐? 자, 예방접종 피해 신청 거부 통보에 대해서 갑이 이의청한 것에 따라서 질병관리본부가 이의청 기각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얘는 2차 처분을 말하는 거죠. 2차 처분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라. 문제가 좀 잘렸어요? 이게 좀 잘렸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법적 성질과 저거죠. 이의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라 이거죠. 똑같은데? 네. 제가 똑같은 문제죠. 네. 제가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이의청 기각결정이라는 말을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안면마비 증세를 이유로 예방접종 피해 신청에 대한 거부 통보 등에 대한 거부 통보 등이라고 했으니까 1차 거부 처분과 2차 거부 처분을 등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대상적격과 제소기간을 검토해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행정심판에 대한 대상적격과 제소기간인데 처분이 두 개가 있으니 앞에 실효적인 권리구제라는 말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두 개의 처분이 다 있지만 어떤 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유리하겠냐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결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그 문제를 따라 대상적격과 제소기간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면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설을 넘어가서 보시면 일단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을 보려고 했으니 얘는 이의신청을 보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적 성질을 검토해 보는데 갑의 안면마비를 이유로 한 예방접종 피해 신청 거부 통보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다시 기각결정을 한 경우
2차 처분이 되겠죠.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해봐라.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이의청 기각결정부터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의청 기각결정을 쟁점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는 뭐예요? 그 위법을 다투는 게 아니라 법적 성질을 다투라고 했으니 대상적격부터 쓸 게 아니라 주제별로 쟁점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논문사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의청의 개념과 법적 성질, 요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복까지 교과서인대로 끌고 나가시면 되겠어요. 다만 인정 요건이 교과서에 따라서 수험서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약에 출제가 되면 교수님들끼리 모범 답안을 어떻게 택할지에 고민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어떤 경우냐? 과거의 개념을 따라서 일단 법령상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법령상에 정해진 처분만 이의청의 대상이 된다는 게 첫 번째 기준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처분청에 대한 경우만 이의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처분청이 하는 재심사예요. 재심사다 보니까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은 행정 절차니 당연히 불복으로서 행정쟁송이 가능해요. 다만 일부 수험서나 교과서의 경우는 3과 4를 뭉뚱그려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뭉뚱그려 놓으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나눠 놓는 게 점수에 유리하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의청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들은 이제 한 반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 교과서에서 이의청을 많이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판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의청이 나올 가능성은 한 60, 70%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만 나오면 이제 모범 답안을 어떻게 잡을지는 논란이 있고, 다른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의청을 어떻게 구분하는 구분 기준, 내지는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인정 요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논란이 될 거예요. 근데 되면 제 의견을 따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복한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행정청의 결정이 어떻게 될 거냐는 이건 이제 여러 수험서에 달아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용 결정을 한 경우와 기각 결정을 한 경우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대부분 수험서들이 큰 쟁점을 잡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이걸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중요한 쟁점이라 가르치는데 요것만 시험 문제에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이의청의 개념, 법적 성질, 판단 기준 쓰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그 이의청에 따른 행정청의 결정의 법적 성질을 쓰라고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학생들은 딱 요것만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요것만 쓰고서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이거예요. 이거는 점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거 잘하는데 이거는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4예요. 4. 4지만 이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개념, 법적 성질, 인정 요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시고 이것만 썼다? 점수가 반타작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작년 논문사 시험 해설할 때도 말씀드렸던 똑같은 쟁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많은 분들이 제가 설명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여러 강사님들이 이상하게 이제 쟁점을 비비꼬아 설명하시는데 그게 모범답안 될 가능성은 거의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외우시면 되겠고요. 불복 절차의 경우는 당연히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요. 그래서 인용했느냐 아니냐 상관없이 행정쟁송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행정쟁송의 대상이 어느 것이 될 거냐에 따라서 수험제도 막 복잡하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용결정과 기각결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쟁송할 경우 대상적격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구기간이 바뀐다라는 거 해서 이렇게 답안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답안에 쓰면서 어떤 걸 놓쳤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사실 논문사 200페이지도 안 돼요.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답안에 쓰시면 반도 못 쓰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뭘 놓쳤는지 판단하고
빨리 외우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갔어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면 1차 거부 통보와 2차 거부 통보가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서 어떤 게 실효적인 대상 적격과 제소기간,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를 할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드디어 어떤 게 대상 적격이 될 거냐 물어봤으니 일단 대상 적격부터 써야겠죠. 그럼 대상 적격을 쓰는 요령은 간단해요.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 내지는 청구 대상이라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과 부작이라는 말을 써야겠죠.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뭐예요? 일반 행정심판이냐 아니냐 문제를 쟁점으로 검토하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대상적격 개념 쓰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처분과 부작위의 개념을 써야 돼요. 행정소송 같으면 처분의 개념만 써야 되는데 행정심판에는 처분과 부작위를 병렬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귀찮아도 처분과 부작위를 반드시 법조문에서 베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안 쓰시는 분이 반 이상 있어요. 근데 만약에 행정심판의 청구적격 내지는 대상적격 문제가 나오면 청구 대상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대상적격의 개념, 처분 등과 처분과 부작위의 개념. 왜? 처분 등이 아니고 처분이니까 두 개를 다 쓰셔야 된다. 그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옵셔널하게 쓰시라고 외워도 막상 답안 쓰실 때 빼먹는 분 많고 특히 행정심판에 부작위 많이 빼먹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거부 통보의 법적 성질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자, 거부 통보의 법적 성질하면 거부 처분에서 행정심판에서 안 다뤘으니까 안 쓰겠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집행정지나 뭐 이런 거부 처분이나 각종 사소한 것들을 보면 행정소송법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행정심판법에서 별도로 설명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 안 한다는 얘기는 행정소송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부분에서 특이하게 행정소송과 요게 달라요라고 얘기 안 한 거 외에는 행정소송에 있는 걸 그냥 갖고 왔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나 독일 교과서도 그렇습니다만 행정소송을 먼저 가르치고 행정심판을 나중에 가르치는 게 다 행정소가 바뀌었으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업절차를 준용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에 있는 것을 부대끼지 말고 갖다 쓰셔야 돼요. 거부처분은 뭐예요? 옵셔널하게 외울 수 있잖아요. 거부처분의 개념, 유형, 그 다음에 거부처분의 성립 요건, 세 가지.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기계적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행정법이나 행정재정법 공부하면서 거부처분의 개념, 유형, 법적 성질 세 가지 쓰는 건 그냥 눈 감으면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쓰지 마시고 그게 필요할 때는 점수가 높거나 아니면 그 권리 문제와 연결된 사안에서만 쓰니까 실제로 쓰일 가능성이 1, 20%밖에 안 돼요. 뭐 쓰고 신이 나오면 쓰세요. 그렇지만 그거 쓴다고 해서 거부처분의 개념과 종류, 법적 성질을 놓치고 그걸 쓰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있으면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남으면 쓰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쓰시고 스페셜한 문제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거부 통보 설명했으니 1차 처분했으니 2차 처분 나와야죠. 그러면 이의시청 기각결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얘는 뭐예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청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단순히 재심사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하셔야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뭐예요? 그 별도의 서류를 냈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된다는 얘기를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어떤 게 실효적인 소송 심판 대상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교재 105쪽에 있는 것처럼 처분이 중복되는 경우에 자, 교재 105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제가 5급 답안 특강하는데
이걸 한번 냈더니 못 쓰세요. 자, 105쪽에 보면 106쪽, 네. 105에 106쪽. 106쪽에 보면 처분이 반복되는 경우, 변경되는 경우, 네? 그래서 경정처분과 변경처분 지금 간단하게 나눠놨지만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오면 어떤 게 대장적 교육, 어떤 게 처분성이 있는지 외우셔야겠죠. 이건 학원에서 무지하게 가르치잖아요. 그래도 막상 시험 내면 잘 못 써요.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돼요? 반복된 처분에 해당되죠. 반복된 처분 중에서 처분이 동일한 내용이 그냥 반복되는 게 아니라 추가서를 내려갔다며. 추가서를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재신청의 의사가 있는 경우니까 반복된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보셔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거부 처분이 있은 후에 상대방이 다시 신청한 경우에 그 경우 다시 거절하는 경우는 이 경우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서 2차 거부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이 간단하지만 106페이지에는 반복된 거부 처분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06페이지에 반복된 거부 처분, 변경 처분, 경정 처분과 변경 처분 이 세 가지 유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중요한 쟁점이고요. 그리고 이 판례의 경우도 똑같이 이 법리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거부 처분이 있은 후에 당사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하는 취지라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경우는 새로운 거부 처분을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당의 판례에서도 이 법리를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설명해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44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행정심판 청구기간 여러분들은 행정심판 청구기간 하면 꼭 숫자가 90일 넘었나 안 넘었나 그거 생각하는데 그런 시험 문제 내는 교수님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하면 제가 군대를 갔는데 원래 제가 구사공 주특기, 구사 주특기니까 법무형인데 원래 일사단 헌병대로 가거나 육군 범죄수사단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어떻게 왔어요. 근데 군사법원에 법무병이 이미 근무하고 있으니까 티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조그마한 놈이 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도 저보다 한 살 어린 놈인데 지가 병장이라고 딱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 숫자 잘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라고 책에 있는 페이지밖에 안 봤다고. 그랬더니 그래 군대 생활 내내 숫자 한번 살아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띡 쳐다보더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내내 정말 수학 싫어하는데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학력고사 끝나고 수학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수학은 고3 때만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두들겨 놓냐고 하여튼 죽을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대 교수들이 여러분 생각처럼 숫자에 능하지 않아요. 물론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있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학생들을 만나면 꼭 재수기간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막고자 어떤 교수님 출제할 때 아예 날짜를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친자에 써놓죠. 재소기간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교수님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나이가 40, 50, 심지어 60대 돼가는데 숫자에 뭘 알겠어요. 숫자는 중요한 건 아파트값 얼마 이것밖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순전하게 제가 제 강의 듣는 사람들은 항상 아시잖아요. 순전하게 교과서에 있는 대로 외우시란 말. 그럼 심판 청구기간이 도대체 뭐냐?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을 있으면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내에 해야 된다. 그러면 심판 청구기간은 뭐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관계를 확정시켜야 필요한 기간이다. 또 쓰고 중요한 거는 이의청이 나왔으니 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분으로 보냐 아니면 이의청에 대한 거로 보냐에 따라서 기산점이 달라지겠죠. 어쨌든 뭘로 보든 하더라도 행정심판이 아닌 이상 뭐가 있어요?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로서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만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에 기각결정이 있으니까 기각결정이 있었다는 경우는 뭐예요?
원처분이 아니에요? 기각결정이 있을 때는? 제가 잘못 썼어요? 기각결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하다. 이건 이의신청. 이 경우는 후속 처분을 받나? 후속 처분을 이건 종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처분이 되니까 기각결정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네요. 네. 그래서 보통의 기각결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처분으로 이 소송 대상이 되고 원처분부터 행정심판 청구하는 기산하는데 이 경우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되니 그 기각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기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기각결정에 대한 예외가 된다는 거 되니까 중요하게 외우셔야겠네요. 자,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결론 보면 예? 예? 2차 처분을 기산점으로 그 제소기간을 예.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보면 무효등 확인심판도 포함을 하는데 무효등 확인심판은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적용을 받지 않죠. 그럼 이 경우 결론을 어떻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그 통보일로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심판의 대상 적격은 이제 기각결정이 고익을 써야겠네요. 기각결정이 되고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청구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일반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쓰면 되겠죠. 이제 그건 지역적인 거죠. 행정심판의 종류를 물어보라고 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는 대상 적격하고 청구기간을 물어보는데 문제는 어떤 1차 거부통보와 2차 거부통보 중에 어떤 걸 대상으로 하면 그 청구기간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를 검토하는 게 주 요점이니까 지역적인 거에 매달릴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 청구 대상으로 해서 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취소, 무효, 의무의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또 굳이 또 취소나 또 무효 심판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거부처분에서 또 의무행만 해야 된다고 떠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또 질문. 네. 아니, 문제에 제소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소기간 나와 있어요? 그래. 바꿔야죠. 심판 청구기간이죠. 네. 잘 지적하셨습니다. 심판 청구. 또, 행정심판 종류를 지워야겠네. 거부통보의 대상 적격과 심판 청구기관으로 문제를 고치시면 되겠네요. 그 2페이지 위에. 네. 행정심판으로 어떻게 권리구제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그 쟁점에 당연히 그 행정심판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처럼 그 물음 2차로 문제가 나와도 여기 그 관련 문제가 있는 취소심판, 무효동항기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안 써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행정심판의 대상적격과 제소기간을 묻는 문제잖아요. 거기다 점수가 25점이면 지금 이 경우는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라면 대상적격에서 1차 거부청과 2차 거부청을 구분하는 쟁점이 있다는 걸 아시면 그것만 쓰기에는 25점이 충분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행정심판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어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봤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막연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 대상적 효과 제소기간을 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떠한 어서턴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죠. 다만 결론에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쓰셔도 되고 행정심판으로서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쓰셔도 좋고 거기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자, 질문 또 없으시면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사례집에는 지금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쓰라고 해서 50점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다 쓰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례 연구 7페이지에 보시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를 설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까지는 이제 교재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지도 뒤에 나오는 거 뒤로 넘어가고요. 자, 행정심판법을 피시면 26쪽을 피시면 맞아요? 26쪽 15쪽을 피시면 15쪽에 보면 강사님들은 중요하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수님들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뭐냐면 최근에 정보공개법도 그렇고 제가 정보공개법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거기서도 나오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지금 행정심판법 3조 1항에 보면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일반 행정심판법이 적용된다는 거니까 일반 행정심판의 관계를 쓰시는 쟁점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경우에는 뭐예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 뭐냐 하고 물어봤으니 뭐예요? 다른 법률에 적용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할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건 일반 행정심판이야라고 물꼬를 하나 터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15페이지의 내용을 갖고서 써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시험과 상관없이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 실질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한 번쯤 외워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적용받는데 그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행정심판 종류를 쓰라고 했으니 일반 행정심판은 적용된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반 행정심판법에 있는 종류를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쓰라고 하면 꼭 여러분들이 치맘대로 막 날아가서 쓰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정심판의 개념들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취소심판과 무효확인심판, 음해심판 쓰시고 정 쓰고 싶으시면 뭐예요? 해당 사건이 거부 처분이면 거부 처분에 대한 그 취소심판의 청구 여부에 대해서 쓰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재 27쪽에 보시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 있잖아요. 이걸 쓰시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쓰라고 하면 잘 못 쓰시거나 아니면 학원 강사님들의 묘한 사설이나 박경선 교수님 교재를 갖고 베끼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의하실 점은 노무사는 시험 문제가 쉽다 보니까 행정심판의 종류와 가능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동시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의 개념과 재결의 종류를 엮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그 유사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국보건의료인 시험원에서 응시원서를 반려한 경우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가능한 행정심판의 종류를 쓰라고 했으니까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종류를 쓰라고 하면 문제죠. 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요 사례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 사례에서 만약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집행정지가 가능하냐 물어보면 이거는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해서 뜯어보니까 당연히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행정심판에 대한 이 문제의 경우도 똑같죠. 대상적용 문제, 그 다음에 거부처분에 관한 거 1, 2, 3 쓰시고 행정심판의 종류 쓰시면 일반 행정심판에 대한 그 대상 여부, 그 다음에 뭐예요? 각 행정심판의 개념들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이 뭐냐라고 했는데 권리구제수단이 뭐냐라고 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행정심판의 종류와 뭘 생각하셔야 돼요? 잠정적인 권리구제.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가구제죠. 일본식의 가구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 가지를 쓰는 거예요. 다만 이 사안에서는 뭐라고 단서를 주어놨어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빼겠다. 그러면 뭐예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을 뺀다는 얘기는 잠정적인 권리 절차, 가구제를 빼니까 결국 뭘 쓰라는 얘기예요? 행정심판의 종류를 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를 하면, 절차라고 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잠정적인 권리구제 절차, 가구제를 포함하는데 이 시험처럼 가구제를 빼라고 하면 그냥 행정심판 종류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쓸 필요가 없어요.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말 그대로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지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건 행정심판처럼 이겼는데 불구하고 상대방 이행하지 않을 땐 그때 강제 집행하는 수단이지 권리를 구제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해서 세 가지를 권리구제 수단, 행정심판의 종류, 가구제, 재결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 개념이 구분된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속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죠. 4번을 먼저 보면 4번이 이제 행정심판의 고지와 청구기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고지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청구기관과 관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고지제도는 여러분 교재 22쪽 이하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강사님들은 고지제도를 내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고지제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기출문제가 있으니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는데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 여부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불고지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 여부죠. 그래서 청구기관의 경과,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다. 그러면 뭐예요? 이 시험의 쟁점은 고지가 아니라 심판 청구기관 얘기겠죠. 그럼 심판 청구기관을 먼저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심판 청구기관의 개념, 그 다음에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고지한 것에 대한 효과로 고지의 개념, 불고지의 효력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죠. 이게 20점짜리잖아, 20점짜리. 근데 이걸 갖다가 고지를 앞에 내세우고 고지에 대해서 개념, 종류, 블라블라 뭐 잔뜩 쓰시는 분들, 강사님들 이제 교재를 많이 봤는데 그거는 그분 말이 맞으려면 점수 100점에 한 40점 되는데 40점. 20점짜리 문제 내는데 20점짜리 문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쟁점만 간단하게 끝내주면 20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심판 청구의 개념과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불고지한 효과에 대해서 쓰시면 20점 꽉 차죠. 이걸 또 나눠가지고 요즘에 또 이제 뭐 강사님 뭐 90일 인정되는 게 180일 복잡하게 쓰는데 그건 100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분이 아주 강기전하고 젊은 분 브라이트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너무 나가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제 모음 답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 답안이 기출문제집에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어서 저한테 항의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점짜리는 이렇게 또 쓸 수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고지 문제가 한 번에 쫙 정리되죠. 그래서 옆에서 교재를 보고 이제 불고지와 오고지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몇 자도 적어 놓으시면 고지 문제가 한 번에 확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3번으로 들어가서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해요. 애매하네요. 쉬기도 하고 안 쉬기도 애매하고. 쉬어요? 그래요? 잠깐 쉬시다.